안녕하세요. 퀴즈엄마 시작하겠습니다.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해군 사관학교에 칼이 아닌 활을 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건립됐습니다. 오늘 신인군의 군사 엑스파일에서는 이 칼이 아닌 활을 든 이순신 장군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순신 장군은 칼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광화문에 있는 동상도 칼인데 네. 갑자기 왜 활을 들고 나타나셨습니까? 동상이. 뭐 이제 큰 칼 옆에 차고 네. 이런 시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순신 장군은 그 배를 타고 전쟁을 하는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과연 배를 타고 칼을 들고 전쟁할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평소에 육지에서 지휘를 할 때 예. 하는 일이고 실제 전투를 할 때는 이순신 장군은 활을 들고 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아, 그러네요. 칼 휘두를 일이 없네요. 그렇죠. 배니까. 칼이네요. 네, 그래서 활을 들고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저런 그 장군이 활을 쏠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네. 설사 전투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활을 쏘지. 이번에 이제 작년 여름에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그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 그렇죠. 뭐 칼 들고 이순신 장군이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한 좀 픽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난중일기에도 이 활쏘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했다고 네. 해요. 특히 평소 부하들한테 이 적의 머리를 베는 것보다 활로 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예.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활을 주로 썼습니까? 이제 조선의 활은 각궁이라고 그래요. 물소의 뿔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고, 이제 활이 이렇게 밖으로 휘어 있잖아요. 이 밖에다가 또 물소의 힘줄을 발라가지고 아주 그 탄력성을 더 그 극대화시킨 게 이제 각궁인데, 그 각궁을 주로 썼고, 그 각궁의 사정거리가 한 200보 정도. 예. 지금으로 치면 200야드 정도 되겠죠. 예. 200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정확하게 저격을 할 때는 200보 정도 되는데, 그냥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네. 그 효력사라고 하죠. 네네. 그냥 어느 부분에 그냥 대충 쏘는 거. 그 정도 되면은 한 400보 이상을 날아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아주 강력한 그런 거고, 이순신 장군께서는 난중일기에 보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활 쏘는 연습을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한 번 쏠 때 한 그 50발씩 쏘고.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의 조총은 당시 최신식 무기인데 네. 일본의 최신식 조총보다 우리 활이 나름 더 센 측면도 있다. 사실입니까?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200보 정도 이렇게 사정거리가 되고, 일본의 조총은 위력은 강한데 한 100보 정도의 사정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럼 100보 같으면은 지금 치면 한 100m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활은 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분당 한 20발까지도 쏠 수 있습니다. 분당 20발이요? 그렇죠. 그런데 조총은 한 30초에 한 발 정도 쏠 수가 있거든. 심지에 불 붙이고 또 그 조총에 있는 그 총실도 닦고 기름칠하고 불 붙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쏴도 한 30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일본의 조총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어떤 그 문화적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순신 장군께서 이번에 광화문에선 칼인데 이번에 해군 사관학교에 활을 들고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서 임진왜란 때 12척으로 일본을 판판히 격파한 비밀을 역사적 고증을 확인을 했더니 네. 독특하게 나오더라고요. 조선과 왜 일본의 해군력 비교인데 일단 전략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조선은 그 우리가 뭐 중국 사람들 우리를 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활을 잘 쏘는 민족, 즉 원거리전을 잘해요. 예. 그리고 왜는 항상 이 근거리 백병전을 칼로 하는 그런 싸움을 잘합니다. 이게 한번 지금 보여주시죠. 제가 보겠습니다. 네. 조선은 멀리서 포로 적선을 파괴를 하거나 배를 아예 부셔버리네요, 그죠? 배를. 그렇죠. 우리 배를. 이제 판옥선이 아주 크거든요. 예. 그래서 부딪혀서 그냥 깨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적선 배 위로 올라가서 일본들을 휘두르면서 네. 백병전을 하는 그렇죠. 이를테면 해병대죠. 해병대. 해병대. 네. 해병대형 스타일이고, 우리 조선은 이제 지금 현대적인 그런 포로서 싸우는 그런 포 스타일이고, 그럼 배도 다르겠네요. 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판옥선, 예. 거북선은 이제 소수가 있었고요. 예. 주로 이제 전투하면 판옥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밑이 평평한 평저선입니다. 예. 그래서 속도는 많이 안 나요. 속도는 많이 안 나는데 그 평평하기 때문에 회전을 잘합니다. 예. 회전을 잘하고 또 이 높이를 아주 높게 지어가지고 일본의 그 소형 배들이 우리 판옥선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높이가 비슷해야, 갑판의 높이가 비슷해야 옆에다 붙이고 올라탈 텐데 우리 예. 판옥선이 훨씬 크고 높기 때문에 일본의 소형 배들이, 새끼분해라고 하는 소형 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배들이 올라탈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는 달리 그 밑이 지금 현대의 배처럼 이렇게 유선형으로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첨저선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스타일의 배예요. 이런 스타일의 배는 속도는 잘 나는데 방향 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본은 배 위에 갑판 위에서 칼싸움 하는 걸 좋아하고 네. 우리 전략은 멀리서 그냥 포로 배를 격침을 시키는 건데 이 격침을 하려면 배가 튼튼하고 커야 될 테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포를 쏘려면 빙빙 잘 돌아야 될 테고 그렇죠. 회전이 유리하고 일본은 빨리 이 장병들을 싣고 적에게 무조건 빨리 다가가야 되니까 작지만 빠른 배.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무기도 다르네요. 우리는 이제 예. 주로 이제 그 천자총통, 지자총통, 뭐 현자총통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예. 천지현왕 그 총통 이 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포입니다. 예. 그런 대포 위주의 대포를 썼군요. 예, 예. 대포 위주의 어떤 그 한 포전을 했고 예. 이거는 바싹 붙어야 되니까 일단 조총의 사정거래 100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00보까지 근접을 해서 조총을 쏘든지 아니면 배를 완전히 갖다 붙여가지고 상대의 배, 우리 배에 올라타서 칼싸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배를 붙여서 칼싸움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명량에 보면 칼싸움을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칼싸움은 네. 아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하객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하객진에서 우리는 이렇게 둘러싸고 외선을 한 군데 가운데 몰아놓고 멀리서 포로 쏴버리는 거네요. 집중을 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외선이 앞에 있는 부분의 외선들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학이 날개를 펼치듯이 이렇게 둥그렇게 펼쳐 있고, 그리고 외선들이 중간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양 사방에서 그러니까 한 180도에서 그냥 이 앞쪽으로 포를 쏴버리네요. 포를 쏴버리니까 뭐 지금의 포처럼 정확도는 떨어지겠지만, 예. 포보다는 정확도는 떨어지겠지만 워낙 이 하객진이라는 게 동시에 화력을 집중해 버리니까 대충 몇 발은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또 맞아서 터지고 지금 이제 아까 천자총통 이야기를 했는데 예. 천자총통은 이 어마어마한 그런데 지금 배를 부셔버리네요. 우리 배가 가서. 4m짜리 어떤 그런 그게 날아가거든요. 그 포탄이 한 4m 정도 됩니다. 4m요? 예, 예. 그렇게 날아가니까 저걸 천자총통 맞으면은 배가 부서져 버려요. 그런 걸 보면 다른 옆에 있는 배들의 그 일본군들이 패닉에 빠져버려요. 사기가 떨어져 버리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동안 23전 23승 무패의 전쟁을 이야, 당한 거죠. 대단하네요. 네. 천자총통 이게 현대적으로 보면 무엇과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과 비교하면 뭐가 제일 일단 뭐 가깝습니까? 사정거리가 길고 위력이 제일 세니까요. 뭐 굳이 예. 따지자면 K9 자주포 정도? K9 아, 자주포가 저 자주포. 그렇습니다. 육군이 가지고 있는 포 중에서 가장 사정거리가 길고 가장 위력이 강하니까 예. K9 자주포를 한 방 맞으면 이제 북한도 지난번 연평도 포격 도발 우리에게 잘못했다가 엄청난 인명피해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외선들도 뭐 예. 새끼분해 또 뭐 아테케분해 이런 그 안택선 이런 여러 가지 외선들이 아마 박살이 났을 겁니다. 참. 어찌됐건 그 당시로는 저희가 총통 이 포 전력은 우리가 우세했네요.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우리가 이제 어. 최무선 그 장군이 고려 예. 말에 최무선 장군이 화약을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계속 화약을 발전시켜 왔고 그러면서 이제 지자총통이 이제 사실은 주력 화포예요. 예. 지자총통에는 수십 발의 어떤 그 질환환이라고 하는 그 총알이 자탄이 들어가는데 지금으로 예. 치면 클러스터탄이라고 해서 자탄이 그냥 수백 발이 쏟아져 들어가서 뭐 대충 쏴도 그냥 다 맞아버리는 뭐 예. 그런 그래서 외선의 갑판 쪽에다 쏴버리면은 갑판에 있는 사람들이 외선은 조총을 가지고 한 발씩 쏘는데 우리의 지자총통은 그냥 수십 발을 쏟아 부어버리니까 대충 쏴도 한 발은 맞겠죠. 예. 그래서 그 지자총통의 질환환을 외군들이 제일 두려워했다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임진왜란 때 12척으로 수백 척 무찌르는 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선이자라 화기 천자총통으로 네. 우리는 큰 걸로 쏴서 외선을 격침을 시켜버리고 네. 일본은 우리 배 위로 올라와서 칼싸움을 하려는데 칼싸움할 tum도 없이 그냥 계속 뭐 다가오면 깨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군들이 우리에게 아예 올라탈 기회를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은 주지 않았고 예. 그러나 뭐 그것은 또 우리의 판옥선이 워낙 우수했기도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지휘가 워낙 예. 뛰어났다. 똑같은 판옥선을 가지고 또 일본군과 그 진배 없는 전력을 가지고도 원균은 거제도 앞바다 칠천량에서 다 대패해버리고 판옥선을 아예 스스로 그냥 물속으로 침몰시켜버렸던 적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휘자가 누구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뭐 일본도 하는데 일본도를 휘두르면서 네. 싸우려고 하는데 싸울 틈도 안 주고 저희가 그냥 멀리서 꽝. 그렇죠. 저기 그럼 일본은 그럼 왜 포를 안 쐈냐 하는데 일본의 그 안택선과 세키부네라는 배는 이 가판이 약해가지고 포를 쏘면은 가판이 주저앉아 버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파목선은 이 그 천자총통이나 지자총통의 그 충격을 다 이길 수 있게끔 가판을 만들어 놔가지고 포를 쏴도 가판이 튼튼하게 지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계속 포격을 할 수 있었죠. 조금 전에 대표님 알려주신 대로 천자총통이 요즘 도 K9 자주포, 네. 신기전 또 많이 본 것 같은데 신기전 영화도 있었죠. 이 화살 쏘는 네, 건가요? 화살입니다. 이렇게 그 심지에 네. 불을 붙이면 저 화살이 그냥 일시에 날아가 어. 버리는데, 그래서 뭐 우리 그 구령 저게 다련장 이제 로켓. 신기전이군요. 네, 한 방에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현대적인 무기로 치면 다련장 로켓. 북한 아. 사람들은 저걸 방사포라고 하죠. 예. 북한 사람들은 방사포, 우리는 다련장 로켓.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계 최초의 다련장 로켓입니다. 저 신기전 세계 최초의 그렇습니다. 단장 로켓. 예, 예. 그래서 신기전이 실제로 쓰인 전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 썼죠. 아, 네. 어.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다련장 로켓인데 그 조선이 저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으면은 지금 우리의 어떤 군사 무기가 그 세계 최고를 달릴 텐데. 우리도 한번 세계를 한번 지배해 보는 건데. 그랬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예. 선조 이후에 그 뭐 물려받았던 뭐 인조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런 것들을 이어받지 못했죠. 저게 지금 따지면 이제 다연장 로켓. 그렇습니다. 북한의 장사포랑 방사포. 비슷한 네네. 거군요. 다연장 로켓. 예.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선조들이 좀 지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나오는 저것이 구룡 다련장 로켓. 조선시대 때의 신기전의 현대판이죠. 버전입니다. 지금 이게 연평도하고 백년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일부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해군력을 더 발전을 시켰으면 스페인이 무적 함대하고 다 붙어볼 수 있었다. 과장입니까? 좀 과장인 것 좀 같습니다. 과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는 그 함대는 일본의 그 어떤 그 배의 형상에 더해서 포까지 아주 잘 쏠 수 있는 그런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범선이죠. 갤리온이라고 하는 범선인데, 갤리온, 예. 그런 범선들은 나중에는 이제 전열함이라는 배도 나왔는데 포가 한 100문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조금 그 오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당시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가 가장 강력했고요. 자, 유럽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유럽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특히 러시아 비행기 전투기가 네. 터키 비행기에 격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러시아가 엄청난 군사 강국인데 어떻게 터키가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를 하죠? 2차 대전 이후로 예. 러시아, 소련, 소련 전투기, 러시아 전투기가 상대국 전투기에 격추된 첫 사례입니다. 첫 2차 사례.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야 뭐 6.25 때도 러시아 전투기가 오고 했지만은 네. 공식적으로는 첫 사례예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터키가 저질러 버렸는데 예. 그럼 왜 저지를 수 있었느냐? 저는 지금 이 러시아가 과거 소련 시절의 그 무시무시한 불곰이 아니다. 지금 털 다 빠진 불곰이다. 예. 네, 그래서 터키가 한번 할만했으니까 한 겁니다. 첫째, 터키는 나토의 일원입니다. 예. 그래서 나토를 건드리면 나토가 다 또 집계를 하죠. 그러한 어떤 든든한 뒷배경이 있고 또 자기 자체적으로도 터키가 여러 가지 지형적인 이점 뭐 이런 예. 것들 때문에 그 전에 네. F-16이 러시아 수호이 24를 격추했는데 네. 러시아 수호이 24보다는 F-16이 훨씬 더 강력한 전투기입니까? 수호이 24는 이제 1980년대 초반에 개발된 전투기고요. 예. F-16은 70년대 후반에 개발된 전투기지만 지금까지 쭉 개량을 해왔고 수호이 24는 이제 중간에 소련이 망하면서 개량이 크게 안 됐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나 초반 베이스는 둘 다 비슷했는데 지금은 이제 터키의 F-16이 훨씬 더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러시아가 흑해 함대부터 세계 막강한 해군력을 갖고 있었는데 보시죠. 여기가 터키입니다. 그죠? 터키죠. 터키고 터키 바로 옆에 흑해 함대가 막강히 버티고 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번 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크림반도. 거기에 있는 세바스토폴이라는 데가 흑해 함대의 기지입니다. 흑해 함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위에 이제 발틱 함대가 이제 그 북양에 있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극동 우리 블라디보스톡이 블라디보스톡에 극동함대 있는데 먼저 보시죠. 이 터키를 공격을 하려고 흑해 함대가 움직이면 터키가 흑해 함대를 봉쇄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 지금 터키의 예. 주 영토는 아시아에 있지만 예. 터키의 아주 제일 큰 도시인 이스탄불은 유럽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죠.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예. 이 흑해와 지중해고 네. 그 사이에
가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곳인데 예. 좁은 데는 800m밖에 안 돼요. 이걸 이제 터키가 다 가지고 있는 터키의 내해죠. 그러면은 흑해함대는 터키가 저 보스포러스 해협만 막아버리면 도관에 던집니다. 아,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여기에 흑해에, 러시아의 강력한 흑해 함대가 있는데, 여기에 위치해 있는 터키가 네. 해협을 딱 막아버리면, 완전히 도관에 던지가 된다. 이 흑해 함대가 밖으로 나와서 지중해에서 터키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봉쇄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예. 해군의 가장 큰 역할이 해상 봉쇄입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게 되니 이 봉쇄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위에 있는 발틱 함대가 와야 되는데 예, 발틱 함대가 오려면은 돌아서. 정말 이 스페인까지 이베리아 반도까지 다 돌아서 와야 되니까 진 다 빠지겠죠. 예. 시간 다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 또 터키에 209급 잠수함이라고 하는 우리 해군이 쓰고 있는 잠수함하고 똑같은 잠수함이 우리는 9척이 있는 터키 14척이 있습니다. 예. 그 14척을 가지고 그 보스포러스 해협에 앞뒤로 그냥 하나씩만 딱 세워져 있으면 이 209급 잠수함이 한 3일 정도 작전을 할 수 있으면서 아주 조용해요. 예. 아마 흑해함대가 겁이 나서 접근을 하지도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지상군을 몰고 해군은 어렵다 그랬고 육군을 몰고 자기 비행기 격추시킨 터키에 응징을 하려고 가려면 이런 나라를 지나와야 되는데 이 나라 친미국가네요. 그렇죠.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예. 얼마 전 2008년도죠. 조지아를 그 러시아가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조지아 그때 그루지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하고는 뭐 러시아하고는 지금 현재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 터키를 공격해야 되니까 길을 내주시오. 뭐 과거에 예.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정면가도 해야 되니까 뭐 조선 길을 비켜주죠. 그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러시아의 지상군이 만약에 터키를 치려고 하면은 지금 흑해는 지금 꼼짝 못하죠. 꼼짝 그럼 못하고. 발틱 함대에서 지금 돌아서 와야 되는데 러시아는 중요한 것이 워낙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영토를 하고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는 이런 시스템 잘 되어 있었지만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를 공격하려면 수송선과 상륙함이 많아야 되는데 러시아는 그런 게 적어요. 예. 그래서 터키가 병력이 한 51만 명 되고 육군이 한 30만 명이 넘거든요. 어우, 이런 군사 터키를 강국이네요. 제압하려면은 러시아도 한 30만 명 가야 됩니다. 그런데 30만 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운송 수단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군사적 상황이 고려가 되어서 터키가 그런 과감한 작전을 한 게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강 러시아가 터키에 전전긍긍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네. 방금 들어봤지만 이 터키가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해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를 유지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군사적 유사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네요. 이를테면 예,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뭐 세계 넘버 2 정도 되는 K9 자주포 터키가 수입해 가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제 T-155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어요. 전 세계 유일의 K9 자주포. 저 자주포를 예. 그렇습니다. 터키가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200여 대 수입해 있거든요. 지금 예. 이제 K9 자주포 인도에 수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것을 수입한 유일한 국가가 터키고요. 또 우리 한국의 K2 흑표전차. 예. 이 K2 흑표전차의 기술을 또 터키가 수입해서 알타이라는 그 우랄 알타이 할 때 그 알타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터키는 또 그 알타이 전차를 가지고 있고 또 과거 그 냉전 시대에도 극동 지역에서 소련이 남하하는 것을 막는 천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동 지역에서 이 중동 지역으로 소련군이 남하하는 것을 막는 천병은 터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터키에 군사적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무기 체계가 너무너무 흡사해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지금 지금 세계 지도가 지금 나오고 앵커님 있는데 옆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소련이 내려오는 것은 터키 그리스가 맞고 터키 그리스가 맞고 북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북동으로 내려온 것은 한국과 일본이 막았죠. 예. 그래서 이 한국, 일본, 터키, 그리스는 무기 체계가 아주 비슷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터키하고 한국은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번에 그 러시아의 수호이 24를 격추시킨 그 F-16만 해도 예. F-16이 1970년도에 개발돼서 지금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988년도인가요? 뭐 소나타라는 승용차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예. 그 소나타 승용차가 88년도 버전과 지금 버전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차 아니겠습니까? 차이죠. 예, 예. 그것처럼 F-16도 그때 F-16과 지금은 완전 달라요.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F-16이 213대가 있고 우리가 170대가 있는데 우리 버전하고 터키 버전하고 똑같아요. 와. 미사일 가지고 있는 미사일 버전도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 러시아의 수호 24를 이번에 격추시켰는데 저는 좀 그것을 보고 좀 나름 조금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불행한 어떤 사건 앞에서 예. 아 우리 것도 좀 괜찮구나 하는 우리 그런 것도 느낌을 좀 괜찮구나.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전투기가 2차 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격추당하고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불곰인데, 네. 곰이.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 있는 라타키아라고 하는 곳에 러시아의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S-400이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갖다 놨어요. 강력하죠. 예. 그 S-400의 사전 거리가 무려 400km나 됩니다. 예. 그래서 터키가 지금 남쪽에서 이 항공기들이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어젠가 그젠가 바로 배치를 하는 것을 지금 전 세계 인터넷으로 저게 지금 S400이죠. 그렇습니다. 강력한. 예. 사정거리 400km인데 뭐 이 스펙상으로 카탈로그상의 스펙상으로는 현존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또 사드를 대신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2, 패트리어트 3, 사드 이 세 개를 합쳐놓은 미사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전 세계에 이렇게 좀 분란이 좀 그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IS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핫했던 북한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민대 강명도 교수, 송지연 전 북한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주 북한 뉴스 무엇이 핫했나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제가 제일 첫 하겠습니다. 번째 궁금했습니다. 보세요. 네, 해보시죠. 예. 아이고. 네, 아이고 저희가 막 죄송합니다. 떨어지네요. 안 떨어지네요. 예. 네. 첫 번째 뉴스가 김정은 왼쪽 손목에 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김정은 최근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왼쪽 손에 지금 파스 같은 거, 붕대 같기도 하고 파스 같기도 한 게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지난 4월에만 해도 오른손에 또 손목에 붕대를 감고 나왔었는데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북한 뉴스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은 이제 지금 파스 붙였는데 오른손목에 지금 왼쪽 손에 붙였잖아요. 예. 한때 이렇게 요 붕대를 많이 감고 나와서 현지도 하는 모습을 보면 다 붕대가 보이잖아요. 손을 많이 쓰잖아요, 예. 김정은이가. 그렇죠. 네. 제스처를 쓸 때 여기 손목을 감고 있었던 것도 얼마 전에 포착이 됐고 그걸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 아픈 사람들,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것이 국민들한테 비춰지면 좀 불안할까봐 좀 감추고 싶어 하는 건데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감기 몸살 난데도 막 요란했지 않습니까? 네. 어디 아프냐 뭐 굉장했는데 북한은 좀 파수 붙인 것뿐만 아니라 지팽이 짚고 다니는 것도 노출을 했습니다. 왜 어디서 다쳤을까요? 어디 뭐 화가 나서 벽을 손으로 쳤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지금 관절 부위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 발목 수술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도 10월달 발목살 한 2달 동안 안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관절 부위가 다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뼈마디들이 다 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발목도 그렇고 팔목도 그렇고 손 이 관절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다 안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몸무게가 불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관절 부위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그 의사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왜 보여주는가가 문제죠. 네. 내가 이렇게 아프고 젊지만 이렇게 아프게 왜 이렇게 아프고 관절 붙이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냐 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이 한 단계 더 높이기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아플 정도로 내가 젊은 몸이지만 다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이번에 무엇보다 공장 시찰을 이렇게 아픈 몸으로 갑자기 갔다 이런 얘기를 조선중앙TV에서 했는데요. 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원산 구두 공장에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공장이 꽝꽝 돌아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숭고한 인민 사랑이 원산 구두 공장에도 뜨겁게 오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두 공장이 꽝꽝 돌아간답니다. 구두 공장이 원래 꽝꽝 북한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까? 우리 이제 방송에서 계속 네. 북한은 이제 김정은이 갈 적마다 이쪽에 있던 염소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어떤 구두 공장을 방문한다고 하면 갑자기 생산하던 전기를 내주고 구두가 꽝꽝 돌아가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데 그 지금 방송에서 저걸 찝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정일이 예고 없이 불쑥 방문했는데도 구두 공장이 잘 이제 생산 가동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거는 뭐 말 같지도 않고 김정은이 온다는 거는 미리 그 전에 이제 다 이제 지시가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김정은이 온다 하면 벌써 구두 공장에 잘 돌아가야지 안 돌아가면 그거는 그 공장 지배인부터 초업당 비서부터 목이 다 예. 뚝뚝 잘라져야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한에서 1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이 공장 시찰을 간다. 1호 1호 행사. 시찰, 네. 1호 행사라면 며칠 전부터 아니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막 그러는데 특별히 예고 없이 갔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데는 뭐 수산사업소고 자라공장이고 다 예고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예고 없이 갔다는 것은 그만큼 불쑥 간다는 말 없이 불쑥 갔는데도 이렇게 잘 돌아간다는 건 내가 간다고 퍼치해서 너희 항상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같지만 아니다. 이렇게 내가 오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갔는데 최고 지도가 갑자기 갔는데 공장이 모조 있는 공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찾아갔다는 것은 통제하지 않고 갔는데도 이런 공장, 인민을 위해서 이렇게 공장을 꽝꽝 돌리고 있는 나의 충성한 일꾼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구두 중에 보니까 키높이 구두는 없습니다. 김정은이 하나 사진을 내면 김정은이 키높이 구두 신고 머리도 뭐 이상한 패기머리하고 예, 본인이 패션이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저게 지금 키높이 구두를 신은 모습이죠. 그러네요. 굉장히 딱 나오네요. 높네요. 그러니까 저 구두는 네. 특수 제작합니다. 제가 있을 때 주석궁에 우이족실이라 이렇게 재화실이라고 신발만 예. 전문 만들어서 김일성, 김정일한테 그 공급하던 그 재화실이 있는데 거기서 특수 제작하는데 이게 지금 높지 않잖아요. 밑 구두비 높지 않고 안쪽으로 한 절반이 들어가요. 안쪽으로 아, 올려서 절반이 그러네요. 들어가고 예. 뒤쪽은 조금 이렇게 나오게 하면서 누가 피뚝 보면 굽이 높은 것 같지는 않는데 이미 안쪽으로 5cm가 들어가 있는 구두를 누가 신었냐면 바로 김정일이가 신어서 김정일이 구두는 7cm 구두입니다. 네. 아이고 참 하여튼 희한한 사람입니다. 네, 아 저 구두 신고 저러면 뭐 관절이 안 아플 수가 저 없겠어요. 육중한 몸에다가 네. 게다가 패기머리는 머리는 또 이상하게 가지고 있고 참 네. 여러모로 이상한 분인데요. 네, 예, 다음 소식 다음 한번 소식 보시죠. 전해드리죠. 다음 거는 뭘까요? 네, 평양 옥류관 냉면 맛이 떨어졌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평양 옥류관 하면 무엇보다도 이 평양냉면을 정말 맛있게 제일 잘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맛이 떨어지다니 너무 속상한데요. 이거 원래 어떻게 이제 먹어요? 냉면은 이제 옥류관이라고 하면 냉면 육수 맛입니다. 그러니까 육수가 그 냉면의 이제 90%를 좌우하지요. 근데 옥류관의 이 육수 맛을 깊은 육수 맛을 내는 그 요리사가 이제 90세인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평양 옥류관의 냉면 맛이 예전의 국물 육수 맛보다 조금 떨어진다 이런데 아마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 비법을 잘 전수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혹시 그 교수님은 혹시 저 평양 계실 때 저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옥류관에 뭐 전설적인 주방장이 있다. 그 예. 기록 영화 이제 다큐멘터리 우리는 북한은 기록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옥류관에 대한 그 비칠 때는 그 할머니가 할머니세요? 네, 할머니 항상 아. 나 주방에서 일하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해줘도 맛은 손맛에서 난다고 이제 우리 성정 아나운서 이야기했듯이 맛의 그 비결은- 할머니가 만드는 육수는 한 맛이 있는데 아무리 배워줘도 근데 제가 봐서는 그 할머니가 잘 배워준 것 같진 않아요. 뭔가 하나 빠쳐놨을 거예요. 왜? 맛의 비결은 미원인데 원래. 예. 근데 그 미온을 안 넣고 하는 맛이거든요. 아, 안 할머니는. 넣고도? 예, 근데 예. 그걸 마지막까지 다 해주면 자기 없어도 되니까 네. 그 한 비결은 안 배워주고 마지막에 배워주려고 하다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 그 비결이 없으면 육수 맛, 육수 맛이 냉면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육수 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육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하는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간부들이 먹는 냉면하고 일반 서민들이 먹는 냉면하고는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아마 냉면 맛 떨어져 누가 이걸 올렸는지 모르지만 간부들 한 대 가서 먹는 맛은 안 떨어지는지 모르죠. 아, 그런데 이 옥류관 냉면 육수가 또 남다른 게 재료가 40가지나 들어간다면서요. 꽁고기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제- 그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가요? 네, 이제 옥류관이나 청류관의 이제 국수 냉면은 꽁고기입니다. 옛날부터 꽁 대신 닭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꽁고기 육수가 이제 들어가고 소고기 육수, 뼈 같은 거 이렇게 삶아서 그걸 이렇게 잘 해서 이제 하는데 아무튼간 평양 옥류관에 가면 육수 맛, 국물 맛은 정말 좋습니다. 달지도 않으면서 일단 자연적인 맛이 이제 우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맛이라는 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옥류관의 그 유명한 그 지배인 할머니가 이 맛을 자기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갔다는데 뭐 그렇게 맛이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간 뭐 우리가 이제 느꼈을 때 그 지배인이 뭐 돌아갔다는 거, 아 그러면 그 육수 맛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저 한 생각해요. 그릇 얼마입니까? 한 그릇 얼마쯤 주면 저거는 지금은- 한 그릇은 저 일반 사람들이 가려면 예비표를 받아가지고 아니, 이제 줄 서서 먹는데 관광 가서 이렇게, 예. 관광 가서 먹으려면
달러로 계산하면 한 25불에서 한 30불 정도. 어유 2만 5천 비싸네요. 아이 예전에 엄청 비싸세요. 네. 90년, 92년도, 93년도까지는 옥류관 국수 맛이 북한 돈으로 5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0년대 가보니까 국수값이 15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어휴, 엄청 올랐네요. 네, 150원으로 올랐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그 전표가 없이 그냥 돈으로만 했을 때 예. 그럴 땐 또 이제 250원입니다. 250. 네, 전표가 있는 이게 전표가 있어야 되거든. 쿠폰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 돈도 150원을 내고 저걸 또 줄 서서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 전표가 없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전표가 없기 때문에 평양 사람들한테 쓰고 전표까지 사고 국수는 국수값대로 사기 때문에 250원이 추가됩니다. 250원이면 네. 어느 정도 우리 되는 돈으로. 금액인가요? 북한 돈으로 250원인데 지금 오신 또 탈북자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5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500원이면 우리 국수 한 그릇에. 500 이제 노동자 봉급이 3천, 기부 평균이 3,000원인데 500원이면 6그릇 사 먹으면 한 달 봉급 다 쓰는 거예요. 아유. 굉장히 비싸네요, 그럼. 굉장히 비쌉니다. 북한에 또 뭐 전설적인 요리사 직업이 젊은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직업입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셰프 그래서 난립니다 아주. 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요리사를 하면 자기 입 하나는 건사할 수 있고 아. 또 나머지는 조금씩 훔쳐다가 자기 가족들도 한 끼 두 끼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디면 주방장이다, 요리사다, 아니면 여관에서 사감을 한다, 아니면 주방이다 이러면 되게 우러러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이런 셰프가 굉장히 유명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90세 할머니도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였는데 또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가 북한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텔에 있는 요리사들, 좀 북한의 호텔에 가면 뭐 스파게티도 나오고 이태리 소양 요리, 막 양요리나 중요리나 예. 일식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리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북한에. 경공업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상업대학, 평양 상업대학이라고 여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장철. 네, 그 평양 상업대학에 들어가려면 이 요리식 그 학부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로서 요리, 그러니까 그 학교가 4년제입니다, 거기도. 네, 4년제인데 이 4년제를 나와서 자격증을 받고 호텔에 배치받던가 상당히 전문 요리가로 요리사가 될 수가 있죠. 일반 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호텔이라든가 옥류관의 요리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엘리트. 아, 엘리트죠. 예. 예. 그래야만이 이제 소양 요리라, 양 요리라, 우리 말하면 이제 유럽식, 그다음에 또 일식, 한식, 뭐 중도 다 있습니다. 그 요리 가지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뭐 어릴 때 요리사 꿈을 가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요리사 꿈을 가진 건 없는데요. 저는 호텔 같은 데서 이제 접대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평양에는 호텔에서 접대원하는 분들이 엘리트거든요. 예쁜 분들이 한복 치마 저고리 입고 이렇게 접대원하는 분들 그런 예. 꿈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꿈은 결국 못 이루셨죠? 호텔 접대원이 꿈이셨던 우리 송정선 아나운서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천한 직업이라고. 아, 천하지 아니, 않습니다. 않습니다. 지금 다음 소식 한번 보시죠. 네. 네, 다음 소식은 북한 선전하는 김일성 탄생 연도. 지금 이런 내용인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 시작이 010으로 시작하죠. 010, 뭐 016, 01. 예. 네, 북한은 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김종일 탄생일이 4월 15일이고 2월 16일이니까 216, 415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왜 김일성 탄생 연도를 냈냐? 김일성은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 항상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김일성은 살아있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저 김일성 탄생 연도인 1912 누르고 얼마에 얼마 눌러 네. 전화 걸리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1912가 김일성이 1912년 이제 4월 15일 만경대에서 태어났다 이러는데 1912가 1912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1912년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 공화국이라는 게 생겨났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연도를 항상 뭐 주체 1년에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해서 주체 100 몇 년 지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래서 손전화도 핸드폰은 그러니까 집 전화는 02로 시작합니다. 우리 서울처럼. 예. 근데 핸드폰은 1912번 무슨 그다음에 숫자 쫙 나간다는 거죠. 예. 1912 이렇게 나가는 거죠. 거기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나가는 415, 또 며칠 이렇게 뭐 968, 568 이렇게 나가는 번호가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아.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고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소식. 네. 번호 기억하기는 좋겠어요. 예. 보시죠. 예. 네, 다음 소식 보시면요. 네, 아, 이게 원수님은 명사수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인데요. 참, 예, 원수님 네. 명사수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세뇌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인데 너무 귀여워요. 원수님께 무슨 기쁨을 안겨드릴까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저런 애들이 원수님께 무슨 기쁨을 안겨드릴까 이렇게 동요를 가리키는 건가요?
아이들 표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거든요. 근데 저 유치원이요? 네, 예. 5살, 6살 된 애들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이게 전통적입니다. 김정일 때도 노래가 있거든요. 뭐 백발백중 명사수, 그러니까 김정일이 명사수였다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고구려 때 주몽이 활 쏘는 명사수였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또 활 쏘는 명사수였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우상화를 시키는 거죠. 김정일이도 명사수였고 김정은도 영감하고 명사수였다. 뭐 5살 때 뭐 운전도 했지만 몇 살에는 달리는 말에서 활도 쏘고 총도 쏘는 그런 명사수다. 이런 걸로 해서 영웅이고 장수라는 걸 우상화시키는 거죠. 근데 송인이 돼서 명사수라고 하면 되는데 저기는 3살 난 원순이 명사수라는 거예요. 3살 때 권총을 쐈는데 다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살 어린이한테 권총을 주고 쥐어주는 그 부모는 약간 좀 이상하지. 어떻게 그 3살 난 아이한테 권총을 쥐어줍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동 학대로 아마 그게 잘못될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악기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연주하는 악기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데 이게 그거는 무슨 악기입니까? 북한에서 개발한 만돌린이라고 하는 악기거든요. 북한에서 개발하는 네, 악기였다. 만돌린 비슷한 건데 저거를 이제 북한에서 이제 만돌린 중주단이 있거든요. 저걸 이렇게 딱 기타처럼 이렇게 차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건 북한에서만 예. 네. 저희가 북한의 금지곡 한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 노래는 금지곡입니다. 들어보시죠. 곰 3마리가 한 집에 예, 있어. 가운데 곰은? 할배곰, 애비곰, 새끼곰. 잘 그렸네요. 곰은 뚱뚱해. 애비곰도 뚱뚱해. 예. 새끼곰은 물론 저런 영상 없이 그냥 동요를 들어도 금지곡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김일성 근데 저 예. 곡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잖아요. 네. 저 곡을 그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애기곰 3마리 그 한 집 뭐 아빠 곰 3마리 자체를 지금 금지곡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예. 북한에서 김정은 우상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뜻하는 대로? 그런데 최근에 그 아이들한테 보여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이제 교과서는 미처 만들지 못했으니까 학습 자료 내보내준 거 한번 들어와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거기를 보면 이제 뭐 5살 때 탱크를 몰았고 그 다음에 7살 때 여투 경기를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훌륭하다, 총명하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우상화가 아니고 신격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니 어떻게 3살짜리, 5살짜리가 탱크를 몰고 예. 벤줄 뭐냐 이런 예. 거기 때문에 또 싹 없어졌다가 그러다 다시 나온 겁니다. 지금 명사수로 된 거죠. 3살 때 벤줄 몰았다고 하니 지금 3살 때 명사수였다는 저런 아이들부터 세뇌시켜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렇게 하면 저 아이들은 이제 하는 모습을 봐요. 예. 저게 그 내용을 알고 하는 거거든요. 원수님이 누군지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니까 저렇게 아주 심각하게 재롱 부리면서 그 감정을 담아서 하지 않습니까? 충성을 높여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데 애기들이 진짜 3살 때 권총을 쏴서 명사수였다면 그대로 듣지 아니 우리 선생님이 뽕쳐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곧 다가오는 리우 올림픽에 김정은이 권총 종목에 나가서 메달을 하나 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그동안 과가 많이 평가됐는데요. 그동안 과가 부각이 됐는데 이번에는 공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리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요. 뒤늦게 이런 공이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둘째 아들이죠. 현철 씨가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3분 모셨습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저희가 오늘 나대로 선생님 네컷 만화에서 짧게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본에는 배용준을 용사마, 예, 일반적으로 이거를 연사마라고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영발은 잘 안 되죠. 연사마. 그리고 이제 고 YS 대통령이신데요. 나도 사마 소리 들었으면 사마가 굉장히 이렇게 높임말이죠. 높임말이지 않습니까? 거제 고향에선
오래전부터 고향에서는 영삼아, 네. 영삼아, 예,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나대로 선생님 재치가 진짜 완전히 돋보이네. 네, 오늘 아까 그러네요. 이제 뭐 네. 김현철 씨도 그런 얘기했지만 본인도 충분히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기여를 했고 평가도 받고 싶은데 고향 거제에서만 영삼아가 되어 있다. 예. 본래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도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고향에서만 대접받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고 전 대통령,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무제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가족들이 현충을 해서 모여서 사무제를 지냈는데 여기서 차남인 김현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시기가 워낙 민감한 시기여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범상치 않게 들려요.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 이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저 얘기가 좀 범상치 않게 들리는데 네. 저 그냥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했던 얘기 같으면 아무 얘기도 아니죠. 그렇죠. 그냥 예. 아주 간단한 원론적인 얘기인데 결국 지금 아버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상태에서 김현철 소장이 한마디 한마디 그 자체가 정치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뭐 저 김현철 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성격이라 이런 것들이 정치 관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 기회를 내가 탐서 정치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겠다 이런 어떤 얄팍한 계산을 하는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도 사람은 아닌데 있고. 그러면 뭐 정치라는 것이 이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급변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또 그걸 또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또 정치는 아니겠습니까? 한번 요즘 세태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한번 그런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김현철 씨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늦게 뒤늦게 공을 평가받는 것이 가슴이 미어진다. 그렇게 많은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좋은 면만 부각이 됐다는 점에서 자식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럽다. 뭐 그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도 그랬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실은 그 IMF 환란 위기를 초래한 사람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 낙인이 찍혀 있었던 분 아닙니까? 사실 네. IMF 외환 위기를 김영삼 대통령이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볼 수는 없죠. 예. 역사적 퇴임과 함께, 그러니까 예. 임기를 마침과 함께 IMF가 왔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 기억 속에 지금 그냥 남겨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함으로 인해서 그의 평가는 이제 70년대, 60년대부터 야당의 예. 투쟁, 그다음에 민주화의 투사, 그다음에 80년대 와서는 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또 야당의 또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예. 이미지가 계속 살아 있었던 거고요. 마지막에 또 3당 합당으로 해서 결국은 뭐 민자당이라고 하는 보수 진영에 합류는 했습니다만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개혁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서의 여당 내 역할들을 또 살대로 해는 면이 또 있거든요. 예. 대통령이 된 다음에 했던 민주화 과정에서의 이행 과정에서의 조치라는 게 굉장히 하기 힘든 게 정치학에서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됐다 하더라도 민주화를 공고하는 과정까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과거 천산이라든지 제도적인 시스템의 정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게 일반적 평가인데 그걸 아주 과다성 있게 하나의 적기라든지 예. 금융실명제라든지 이런 걸 해냈기 때문에 평가를 저는 다시 받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공이었던 것이 과로되고 과였던 것이 공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과거엔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시 역사 속에서 맞습니다. 끄집어낸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민주화 과정이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는 속에 김현철 씨가 야권 후보로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현철 씨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야권에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예,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뭐 상중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는 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저 부분은 현철 씨가 합리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중이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그렇죠.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내가 뭐 그렇죠. 지금 뭐 상중인데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 자체가 불효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기는 굉장히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자칫하면 정책으로 해석이 되고 예. 그것이 아버지의 서거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누가 있다는 누를 수 있을 수도 그렇지 있겠죠. 않겠습니까? 예. 일단 뭐 자식의 도리가 뭐 저런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야당에 총선에 출마한다, 여당에서 총선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인해서 정치인 김현철을 보자 그러면은
좋은 환경적 여건을 가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가 재편가 됨에 따라서 아들인 본인 자체도 재편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적이 돼서 다시 재조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독자적인 김현철 정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뭐 정치인의 2세 또 고 전 대통령의 아들을 본인은 상중인데 옆에서 질에 앞서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YS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는 것을 굉장히 즐기셨죠. 그래서 일본에서 배용준을 윤사마라고 하고 나도 사마 소리 듣고 싶다. 그제 고향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사마. 참 불렸다. 대단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정주영 회장, 지난 수요일이 정주영 회장 탄신 100주년입니다. 최고의 어록은 이봐 해봤어. 정주영 회장께서 죽기 살기로 해봤네요. 남들은 안 해보는데 이봐 해봤어. 본인은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쉽게도 네. 대통령 되는 길은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참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여전히 큰 기여를 했고요. 고 정주영 회장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의 남긴 말 중에 인상 깊은 얘기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배를 사줬던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설지에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차라 이런 얘기죠. 김건식 교수님께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영웅 2명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박정희와 정주영을 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정희와 정주영 플러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그러니까 예. 박정희와 정주영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영웅이라고 평가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고 살기 힘들었을 때 잘 네. 살게 해준 경제적 산업화와 근대화의 기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박정희가 갖고 있는 공과가가 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누가 뭐래도 60년대, 70년대에 대한민국을 경제적 토대를 한층 올렸던 예. 산업화 역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제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었던 같은 동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가 차관을 들여오면 그 차관을 나눠주고 그 차관을 가지고 앞에 서서 정말 혁신의 정신으로 기업을 이끌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배짱이 좀 맞았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올 예. 3월에 그런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을 인터넷에 검색어를 딱 두드리면 연관 검색어가 뜨는데 정주영 딱 치면 그 중에 뜨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예, 그래서 두 연관성. 분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데요. 두 분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두 분이 어떤 공통점을 가졌는지 한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직하고 좀 더 성실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자기 그 앞날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이 나라는 기필코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번영시킬 걸로 난 봅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예, 두 분 모두 나라의 번영을 위해시네요. 예. 저 두 분들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저 두 분들 제가 생각을 하면 좀 대단한 분들인 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야 경부고속도로 가서 건설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 얘기 듣고 가서 경부고속 건설한 사람이나 두 분 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두 분 중에 한 사람만 없었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정책을 본인이 입안에 타하더라도 그걸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받아주면 그렇죠. 잡아갔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정주영 회장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뭐 조선소도 놓고 싶고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싶어도 그 당시 정치 상황에서 누군가 정치 기반자가 그걸 뒤를 좀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에서 야 내가 이거 고속도로 놓겠습니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국군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 당시에 동시대 아마 시대가 어긋났어도 아마 이런 결과는 못 왔을 겁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동시대의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이라는 어떤 두 거인을 동시에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군이 굉장히
융성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제가 좀 한 말씀 보태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흔히 그 두 분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상도동계, 동교동계, 김대중 대통령과 김장수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사람 몸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누가 정신이고 누가 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과 몸이 일치가 돼야만이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 몸에 해당이 되죠. 팔과 다리, 움직이는 그런 수단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종의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신적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양쪽 다가 상당히 결국 한 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표현을 국가가 건국이 되면요. 우리가 이제 48년에 건국이 됐습니다만 건국이 되면 건국의 리더십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리더십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근대화 리더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0년, 70년대 일부 사람들은 성각자가 민주주의를 요구하긴 하지만 국민들 그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박정희 독재 정권이 유지가 됐던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먹고 살만 해지면 배가 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권도 생각이 나고 내 손으로 대통령도 뽑고도 싶고 민주주의의 자유를 좀 얻고 싶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리더십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쭉 변천사를 보면 우리 국민이 정말 그 시대에 맞는 가장 맞는 대통령 리더십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수십 개, 그 100개 가까운 나라가 같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만 근대화도 했고 민주화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은 금수저, 흑수저를 논하는 시대인데요. 원조 흑수저 정주영 회장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원조 흑수저.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오늘날 모든 그 미래 젊은 사람들이 그 어떠한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갈등과 자기 불만과 그 속에서 살지 말고 가장 그 낮은 위치에서도 그 사회를 봉사하고 사회를 빛내면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어떤 실패도 없이 그 아름다운 정신과 아름다운 혼과 그 위대한 영혼이 그 사람은 자연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만들 거다. 예, 정주영 회장 탄생 100년을 이번 주에 보내면서 저희가 저 말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썩 편치 못합니다. 민노총 민중총궐기 대회 오는 토요일 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이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집시법 보시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폭력 집회라서 공공질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불허를 시킬 수는 있거든요. 뭐 재량 사항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건데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보면 순수한 경찰에서 보면 11월 달에 굉장히 어쨌든 11월 14일인가 폭력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노총 압수했는데 각종 물품들이 나왔고 근데 12월 5일 날 지금 그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 집회를 하게 해주면 내가 자진 출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평화 집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이 가질 수 있는 우려,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나만 했더라도 경찰에서 아마 허가를 해줬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우리 그날 정말 평화 집회 하겠다. 예를 들면 뭐 새정치연합회가 중재를 요청한다든지 조계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어떤 홈페이지에다가 나 위원장인데 그날 쇠파이프 들고 오지 말고 우리 약속된 장소에서 하자 이런 어떤 액션을 보여주기만 했어도 경찰에서 허가를 안 해줄 명분이 없죠. 그런데 지금 한상균 위원장에 또 나오는 말들은 겉으로는 평화 집회를 얘기하지만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글들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찰은 그 우려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불허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 보시죠. 저희가 이제 평화 대화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폭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 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평화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평화와 대화를 얘기하면서 엊그제 본인이 2차 총궐기 호소문을 이렇게 올립니다.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물고문 당해서 착하니 죽더라 하던 고문치사를 당한 박종철처럼 정부가 농민을 정조준해서 쓰러뜨렸다. 보시죠. 더는 못 참는다. 전면전으로 자본독재 끝장내자. 살려달라는 국민을 바다에 수장했던 살려달라는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죽였던 정부 세월호입니다.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노총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평화 집회하고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인식의 자기 부조화인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11월 14일에 도심 집회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지금 시작돼서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 와중에 지금 이 한상균 위원장께서 이제 조계사를 가 있는 건데 예. 2차 시위가 예정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고 있으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민주노총이든 이런 제야단체에서 집회를 할 때 평화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정치적 의견을 내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적지 않은 피해와 폭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민노총이 주도했든 아니면 의도했든 계획했든 아니든 간에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2차 집회를 앞두고는 적어도 우리 한상균 위원장이 앞으로 우리가 평화 집회를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식의 대책과 이러한 식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지금 30년 전에 거의 그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시대 인식 아닙니까? 네. 농민을 정조준에 쓰러뜨렸다. 독재를 끝장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저 집회에 임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또다시 우려 사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 집회에 참여하는 단체부터 평화 이야기를 좀 진정성있게 보여주고 저는 그렇다면 경찰에서도 지금 불허했다고 나오지만 경찰의 불허도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경찰도 그렇다면 한번 다음 2차 평화 집회를 좀 믿어보는 것도 저는 새로운 시위 문화의 시작이라고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네. 부총장님, 변호사님, 교수님, 정말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고문치사한 것처럼 그 백남기 씨를 정조준에서 고문치사해서 죽이듯이 이렇게 죽였고 살려달라는 국민을 바다에 빠뜨려 죽인 게 정부고 이 전면적으로 독재를 끝장내야 된다. 이렇게 이분이 호소문을 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严格해서 하셨는데요. 네. 법무부 장관이 이 불법 시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징격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선언적 구호였지 뭐 우리가 청와대 징격을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발을 뺐단 말이죠.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한 그런 행위들이죠. 자, 지금 우리 구호 그대로 봅시다. 이것도 선언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죠. 농민을 정조준했다. 이거 얼마나 자극적인 얘기입니까? 박종철, 고문처럼 이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박종철처럼 농민을 정조준해가 어떤 구실도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냐, 그런 정부냐. 만약에 그런 정부에 살고 있다면 믿는 척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불행한 것이죠. 못 참는다. 독재를 끝내자. 어떤 의미에서 독재인지 이 부분도 정말 이거는 하는 선택이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노동개혁 관련해서 아마 자본독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자본독재라도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촛불 시위를 사실상 겪어봤던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 정부 출범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3개월부터 안 됐는데 그 구호 자체가 독재 정권 물러가라였어요. 그래서 독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독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던데 정책이라는 것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독재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독재라고 운영하는 것은 고작해서 선전에 불과한 거고 이 감정을 자극시켜서 본인들이 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전 구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종교적 시설에서 종교적인 봤을 때 굉장히 난감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절대 사회적 약자냐 정말 사냥꾼의 촉을 피해서 도망온 토끼냐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냥꾼의 촉을 피워온 토끼라 그러면 보호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살려달라는 국민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고 현실을 보는 인식의 문제인데요. 예.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독재 정권으로서의 성격이나 특성이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독재적 성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면전으로 독재라고 규정하고 끝장을 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에 가능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야권도 마찬가지고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고 전체 이 제야 운동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는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지금의 국민들의 인식에 맞춰줘야 됩니다. 과거 30년 전에 했던 그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2015년에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자기한테 맞추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고집스러운 이야기죠. 한번 보시죠. 예. 사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예. 드리고 네. 왜냐하면 그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빌딩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늘은 커집니다. 그것이 소위 그늘이라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돼도 끊임없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여기 불법지위라 하여서 2차 집회를 불허한 이 자체는 어쩌면은 그런 약자들의 투쟁적 수단을 원천적인 봉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은 경찰에서 불법 시위라고 규정을 하고 시위를 허가하지 않는 부분은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지 못하고 원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시위 문화가 계속 만연이 되어 왔고 그로 인해서 진짜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은 그 목소리가 많이 수면에 들어갔다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개선, 분명히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로 의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계사 화장이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소문의 내용을 일단 먼저 보시면 12월 5일 집회에 종교인들이 차벽 대신 사람벽을 형성을 해서 평화 시위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평화 시위를 전환시킬 수 있는, 평화 시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종교인들이 나서준다면. 근데 문제는요. 종교인 나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주노총과 한상규 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중요한 거죠. 종교인들 입장에서 어쨌든 사회에 있는 대화와 사회의 갈등을 중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소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야 우리가 나서서 평화 시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경찰과 시위대 충돌을 더 이상 한번 막아보자. 여기서 건전한 시위 문화를 확립하는데 우리가 한번 앞장서 보자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종교인들의 삶의 평생은 뭐합니까? 중요한 건 실제로 시위를 하는 민주노총, 즉 여러 가지 민중투쟁 총궐기본부, 한상균 위원장 이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건데 아까 그 판넬에서 보였지만 한상균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서울로 가자 전국 다 상경해라 다시 한번 뒤집자 어쩌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괜히 사람벽 잘못 형성했다가 더 인명만 문제가 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종교인들의 어떤 저런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주최 측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쉬운 상황은 아니다. 좀 쭉 더 보시면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화쟁이의 평화 시위 12월 가능할까라고 했더니 법인은 국민 삶을 가꾸고 실현하는 건데 이런 실현하는 게 불법인가?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물론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얼핏 보면 그런 광화문에서 쇠파이프 휘두르는 것이 국민 삶을 가꾸고 실현하기 위한 거냐?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평화 시위 가능할까 했는데 뭔가 이 정신을 실현하는 게 불법인가? 시위하고 그 당시 폭력 시위가 있었으니까 그것이 불법이 되는. 저렇게 말하는 건 이제 이런 의식이겠죠.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단체들의 주장이 정당한 주장이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고 그런 정당한 주장 속에는 아까 노동개혁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개혁과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상희 부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소외된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사회적인 소외자들이나 약자들의 어떤 그 인권이나 주장들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의 자기들의 시위가 정당하다고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위를 탄압하고 막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박수현 앵커가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민노총이 불법 폭력을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장이가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만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 중심은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과 균형 감각이 있는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에 불만 있고 노동개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그것이 좀 지켜주는 게 좋은 건데 그렇다면 똑같이 그 평화적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고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또 실제 다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과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하는 게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다고 봐요. 논리로 보면요. 중재를 한다는 분이 한쪽 편을 들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민노총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다수 노동자의 의견을 녹여내지 못했다는 것이 화쟁이의 입장이 되고 있는데 올해 도사정 들어오라 할 때는 또 안 들어왔지 않나요? 저게요. 이제 노동개혁의 문제도 있고 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되면서 같이 묶을 수가 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노동개혁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우리 얘기가 옳다. 우리 얘기가 옳은데 그럼 정부와 정치권은 왜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 막아놓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뭔가 이제 지금 조계종도 그렇고 민주정총도 그렇고 약간의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 항상 소통 부재 얘기를 합니다. 내 주장이 이렇게 옳은데 왜 정부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80년대가 아니거든요. 80년대 요구했던 민주화라는 그 절대 선이 있는 당시에서는 군사정부가 절대 악이기 때문에 왜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까라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30년의 한 시대에 대한 이 시대에서 국가의 정책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해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고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럼 그 반대 목소리들을 항상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용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공청회도 있는 거고 이해단체도 있는 거고 위원회가 있는 거고 야당이 있습니다. 이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위원회가 있었고 한국노총이 있었고 또 노동자들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상적인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내 얘기가 옳으니까 나는 무조건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만나야 된다. 나는 무조건 세종로 점거하고 나서 우리 얘기들을 호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굴러가진 않죠.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봤으면 좋겠는데 대화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화를 외면, 민노총이 대화를 외면한 부분은 없는지 그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 조계종, 화정이 있는 민노총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쾌도나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